현재 태국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시작되었던 태국인 노동자들의 파업은 삼성 공장으로까지 번지며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랑간 삼성은 예상치도 못한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발표는 태국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니나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BBC의 기자로 현재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종을 포착하기 위해 한 달 동안이나 태국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기업 공장에서 연이은 불법 파업을 벌이는 태국인들을 취재하러 일주일 동안만 태국에 체류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제가 예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BBC 상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취재해 오라는 지시를 하달해왔기에 저는 그렇게 3주 동안이나 예정에도 없던 태국에서 취재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거의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올해만 3번이나 파업을 이어나간 태국 노동자들의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태국에 왔지만, 제가 이러한 태국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을 취재하던 와중 이들은 삼성 공장에서도 파업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점은 태국인들은 삼성전자 공장 하나에서만 파업을 일으킨 것이 아닌 삼성 계열사의 모든 공장에서 동시다발적인 불법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그야말로 삼성의 역대급 손해를 안겨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국인 노동자들이 이렇듯 오직 삼성 기업의 공장에서만 파업을 일으킨 이유는 간단했어요. 바로 한국이 먼저 태국을 무시했고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가했다는 이유였죠. 그런 것 치고는 파업 노동자들은 임금을 2배나 인상해달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불법적인 파업을 강행한 데에는 그러한 자존심의 이유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었지만, 아무튼 태국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 공장에서는 수천 명의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복리후생,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중지했는데요. 시위대는 공장 게이트를 차단하여 중요한 부품의 배송을 막고 생산 라인을 중단하며 삼성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러한 파업은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생산 지연으로 이어져 하루에 약 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태국 노동자들의 탐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배터리 제조 계열사인 삼성 SDI의 공장에서도 파업을 일삼으며 각종 추가 수당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태국인 파업 노동자들은 더 나은 안전조치와 위험 작업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구하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 공장의 저장 시설을 점거하고 수출을 위한 배터리 선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 공장은 동일 제조 공장 대비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구비해두고 있고, 위험 작업에 대한 추가 수당 또한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에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음에도 오직 유일하게 삼성만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태국 노동자들은 그러한 삼성의 호의에 뒤통수로 대답을 했던 거였고, 결국 이러한 파업의 다른 배터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에 의존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한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망이 중단되어 삼성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이가 없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삼성 공장에서 소매업체와 수출허브로 제품을 유통하는 태국의 물류 계열사 근로자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물류사들의 배송 트럭은 공장 주변에 멈춰서 노동자들이 인간 체인을 형성하며 삼성 공장에서 어떠한 물류도 움직일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물류 노동자를 위한 운송수당 인상과 보험 적용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죠.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삼성이 고용한 노동자들도 아니었을 뿐더러 삼성은 자국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도 충분했지만 태국 현지와의 지역 상생을 추구한다며 태국 물류 기업들에게 기회를 준 상태였거든요.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품질 유지의 명목으로 전부 다 자국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삼성의 이러한 호의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테죠. 그런데 태국 물류사들은 일감을 준 한국에 대한 고마움도 모른 채 파업이라는 주제도 모르는 행동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삼성은 굳이 베풀어주지 않아도 되는 호의를 베푼 대가로 창고에 계속해서 물류가 쌓여 공급 병목 현상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적시 배송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삼성의 신뢰도가 수직 하락하면서 상당한 이미지 손실과 함께
계약 취소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자로서 객관성을 지켜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삼성 공장에서 파업을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은 이들에게 이미 최고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무슨 낯짝으로 삼성에게 더욱 많은 것들을 뽑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태국인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었죠. 일단 이들은 마치 담합이라도 했는지 삼성의 모든 계열사 공장의 태국인 노동자들은 기존의 월급보다 2배 인상된 월급을 요구해왔고 삼성은 글로벌 대기업이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며 현지 임금 구조나 경제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을 해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는데 이 지역 최고 경영진조차도 이렇게나 부풀려진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월급 2배 인상의 요구는 그저 새발의 피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먼저 태국을 무시했으므로 마땅히 삼성이 그 책임을 물어 태국인들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한다며 파업이 끝나는 즉시 1개월의 완전 유급 휴가를 줄 것을 요청했거든요. 이들은 이것이 태국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운영 중단을 완전히 무시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삼성의 글로벌 성공의 중추라고 주장하며 삼성 공장에서 근로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은 공장의 실제 기여도나 성과에 관계없이 삼성 글로벌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들은 삼성에 투자한 대주주도 아닌 그저 근로자일 뿐임에도 이러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회사의 주인이므로 마땅히 회사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며 일정량의 삼성 주식을 제공하기를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주식 배분은 고위 경영진들조차 거의 받지 못하는 특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태국 노동자들의 뻔뻔한 요구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워라밸을 이유로 들며 생산 마감일이 급한 경우에도 주말이나 야간 근무를 거부했고 야간 근무가 가족의 시간과 정신건강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애초에 공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교대 근무가 필수적이며 야간 및 주말 근무가 없으면 공장을 짓는 의미 자체가 없음에도 태국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만을 일삼으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태국의 경제성장은 한국 기업이 태국에 얼마큼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태국은 나라 자체가 한국 기업의 공장과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특이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삼성만 해도 태국 GDP의 10%에 대한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지분을 전부 합친다면 태국은 GDP의 25% 이상이 한국 기업들과 연관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태국은 자신들은 한국의 콧바람 한 번에도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지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일삼으며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올해만 해도 벌써 3번이나 파업을 이어나간 삼성 공장 노동자들은 이미 기존보다 50%나 높은 파격적인 임금 상승을 얻어낸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임금 2배 인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파업 현장을 취재해봤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은 처음 겪어보기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단 삼성은 업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보장하고 있었을 뿐더러 각종 보너스와 혜택으로 노동자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일단 태국의 노동 환경은 매우 처참하기 그지없어서 건강보험이나 각종 수당은 꿈도 꿀 수 없고 기본적인 최저임금이나 월급 정시 지급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러한 태국의 허술한 노동 환경을 노리고 들어온 경우가 많았기에 당연히 다른 태국 기업들처럼 태국인 노동자를 그저 최소한의 임금으로 착취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삼성만은 달랐죠. 삼성은 태국에서는 최초로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 건강보험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실 태국은 가난 탓에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인구가 90%나 되는 국가기에 이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매일 교통수당을 제공하거나 주요 주거 지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삼성은 초과 근무에 대해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0에서 200%를 지급하기도 했죠. 이는 태국의 법정 초과 근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마저 이러한 초과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파격적인 보너스야말로 모든 태국인들이 삼성 공장에서 근로하고 싶어하고
이들에게 삼성 공장 근로자 일자리가 꿈의 직장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나 태국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감사한 혜택을 받아도 전혀 만족하지 않았고 늘 경제 수준 자체가 다른 한국인들과 비교하며 자신들은 한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태국인들의 국민성을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삼성 공장이 제공하고 있는 정시 출근 보너스인데요. 태국 내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정시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월급의 2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태국인들은 잦은 파업만큼이나 시간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늘 지각과 게으름을 피우며 공장의 공급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태국인 노동자들은 이번에 삼성 전 계열사 공장에서의 파업이라는 무지막지한 카드를 들이밀었고 결국 이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참다 못한 삼성은 태국에서의 공장 전면 철수라는 특단의 수를 들고 나왔던 거였죠. 사실 저는 이러한 태국인들의 만행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이 대체 왜 그렇게까지 오래도록 참아왔는지조차 이해가 안 갔고 분명 노동환경이 하향 평준화된 태국에서는 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우대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삼성은 왜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건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분명 다른 국적의 기업들이었다면 태국인들이 주제도 모르고 파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그대로 공장을 전면 철수시켰을 게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그런 고비를 수차례씩이나 버텨왔고 이제야 공장 철수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이상하리만큼 관대한 조치를 취했던 건 전부 한국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었거든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까지 황폐화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요.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생존을 위해 국제 원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80년대까지 섬유 및 제조업과 같은 저임금 산업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가혹한 노동 조건을 견뎌내며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의 투쟁에 공감했기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던 거였어요. 현지 근로자들에게 넉넉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한때 한국 근로자들에게 필요했던 존엄과 안정이었고 삼성은 한국의 빈곤 극복의 역사에서 탄생한 가치를 반영하여 태국 근로자들이 의료 서비스와 공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던 거였죠. 이건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 노동자들은 산업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장시간, 저임금,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견뎌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한 환경을 극복한 이후 자신들이 선진국이 된 상황에는 자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현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태국이지만 오직 삼성의 최첨단 공장에서만큼은 에어컨이 설치된 작업 공간과 첨단 안전 조치를 갖추고 있어 근로자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한국의 베풀문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한다면 큰 효과를 보곤 했어요. 한국은 분명 선한 의도로 은혜를 베푼 거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할수록 파업과 결근, 근무 태만의 가능성을 줄여 공장의 중단 없는 운영이 보장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은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내의 다른 공장들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사용하며 현지 근로자들에게 베풀물 실천했고 관대한 혜택을 받은 현지 노동자들은 삼성 공장에서 태업과 파업 없이 열심히 근무하며 은혜를 갚았죠. 그러나 오직 태국과 베트남만은 달랐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은혜를 몰랐고 잘해줄수록 역으로 더욱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국가였거든요. 결국 삼성은 이러한 배은망덕한 태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태국에서의 공장을 전면 철수하고 태국에 예정되어 있던 투자도 모두 철회해버리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삼성이 선택한 국가는 라오스였어요. 삼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공급망 다각화를 준비해오고 있었고 이러한 다각화의 일환으로 라오스의 공장 건설을 진행해온 상태였는데요. 삼성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인근에 최첨단 공장 단지를 건설했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육체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했다고 했죠. 삼성이 라오스의 친환경 설계와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건설한 제조 단지는 100만 평방피트의 대규모이며 이를 통해 삼성은
태국 공장에서의 생산량의 3배 이상의 효율을 낼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새로운 공장은 라오스의 15,000개의 직접 고용과 3만 개의 간접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고용 효과를 전부 놓쳐버리는 셈이었기에 더욱 쓰라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삼성의 라오스 공장은 의미하는 바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번에 건설한 차세대 공장은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고 노동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기반 시스템을 갖춘 완전 자동화 생산 라인이고, 심지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제조를 위한 첫 포문을 연 셈이었거든요. 즉, 만약 삼성의 이번 공장이 정말로 태국 공장보다 3배 이상의 효율을 내게 된다면 삼성의 가치는 그만큼 수직 상승할 것이고, 삼성은 이러한 압도적인 생산력을 통해 향후 차세대 기술 먹거리를 전부 쓸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태국을 떠난 삼성이 얻을 이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오스는 삼성이 자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특혜를 약속했거든요. 일단 삼성은 운영 첫 10년 동안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는 최고 수준의 특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면세 기간이 지나면 삼성은 태국의 표준 세율인 20%보다 훨씬 낮은 10%의 법인세 우대세율의 혜택까지 약속받았죠. 또한 삼성은 라오스에서 모든 기계,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해 처음 15년 동안 수출입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공장 단지에서 더욱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라오스 정부는 비엔티안 인근의 주요 산업 토지 500에이커를 삼성이 처음 2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해 라오스는 삼성의 전국 평균보다 40% 낮은 전기요금을 우대해주는 미친 혜택까지 약속했는데요. 태국의 열악한 전기 인프라와는 달리 삼성은 라오스의 광범위한 수력 발전망에 직접 접근하여 지속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심지어 가격까지 몹시도 저렴하니 삼성 입장에서는 그만큼 막대한 마진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셈인 것이죠. 이렇듯 삼성이 하룻밤 사이에 공장 철수를 발표하고 곧바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하자 태국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이 정말로 태국에서 철수할 줄은 몰랐다는 듯 매우 당황한 채 허둥지둥 대기 바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태국 GDP의 10%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면 태국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는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삼성에 불장난을 하다가 정말로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리고 우스꽝스럽게도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배의 임금 인상과 각종 복리후생을 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일삼던 태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오히려 자신들은 임금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며, 삼성이 이러한 임금 지출이 부담된다면 더 낮은 임금으로도 일할 의향이 있다며 태세를 완전히 전환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러한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삼는 모습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던 태국 정부는 이제 와서 삼성은 태국의 구국 영웅이라고 칭송하며 그야말로 삼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태국 정부는 태국의 경제를 책임져주고 있는 삼성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태국의 공무원 등 정부를 위해 일하는 모든 태국인들에게 삼성 휴대폰 사용을 강제할 것을 법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공무원들의 평균 월급으로는 삼성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도 없을 것 같았지만, 아무튼 태국 정부는 삼성을 붙잡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정책을 짜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현재 태국 정부는 삼성의 잔류를 촉진하는 광고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삼성 잔류 광고는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전역에 뿌려질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이 광고를 통해 모든 태국인들은 삼성을 존경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태국 전역에 확산시키겠다는 결의에 찬 각오를 다지고 있는 중이죠. 그야말로 태국은 뒤늦게 삼성에 구걸을 하고 있는 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캠페인은 삼성의 운영 불만을 해결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정서적 호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저는 이러한 태국 정부의 허술한 대응을 지켜보며 태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싶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끝까지 최악의 모습만을 보여주더군요. 바로 이들은 합의라는 게 전혀 맞지 않아서 일부 태국인 노동자들은 엉뚱한 행동을 통해 오히려 삼성의 화를 돋우기 시작했거든요. 태국 정부와 몇몇 태국인 노동자들은 삼성 철수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정신을 차리고 빌고 있는데, 다른 태국인 노동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삼성을 잡을 수 없다며 한국은 더욱 압박을 가해야 겁을 먹고 감춘 것들을 내놓는 놈들이라며
더 거센 파업을 벌이기 시작하더군요. 이들은 공장 이전을 실시하고 있는 삼성 공장에 무단으로 쳐들어갔고 공장을 점거하며 첨단 제조 장비를 담보라고 주장하며 전부 고장 내거나 분해해서 훔쳐가 버렸는데요. 심지어 몇몇 파업 노동자들은 삼성을 협상에 끌어들이려면 이 정도 압박 가지고는 안 된다며 삼성 공장의 전기를 차단하며 심지어 철수를 진행 중인 한국인 관계자를 붙잡아서 감금까지 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온도 제어 환경이 필요한 고가의 재료와 부품을 손상시켜 삼성 측에 막대한 배상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금했다는 것에 대한 형사적 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태국인 노동자 편만을 들던 태국 정부는 삼성의 철수 움직임에 바짝 졸아서 더는 태국인 노동자의 편을 들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듯 극단적인 파업을 벌이던 태국인 노동자들은 전부 자신들이 벌인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입장에서 더욱 끔찍한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삼성이 정말로 공장 철수를 시작하자 이를 지켜보던 글로벌 대기업들도 태국 철수 및 예정되어 있었던 투자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태국의 노동 불안과 정부의 무대책을 주요 결정 이유로 꼽으며 태국에서 발을 뺐고 그 결과 수백 개의 공장이 폐쇄되어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그대로 일자리를 잃고 태국의 제조업 생산량이 30% 감소하여 국가경제 위기가 촉발된 상황입니다. 일례로 HSBC와 시티은행과 같은 주요 은행이 태국에서 지점 폐쇄와 영업 종료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태국인들은 이러한 글로벌 은행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글로벌 은행들이 철수함에 따라 신뢰도가 급감한 태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이 40% 감소하여 엄청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포드와 BMW와 같은 거대 자동차 제조업체가 태국 내 생산시설 확장 계획을 중단했고 이들의 공장들도 6개월 이내에 가동을 전격 중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들 기업은 태국의 노동 불안정성과 국가 신뢰도 지수 급감을 이유로 태국 공급망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이들은 붕괴해버린 태국 시장은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며 내친 김에 태국에서의 서비스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초강수를 두었기에 이제 태국에서는 BMW와 포드 브랜드의 차량을 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삼성 공장이 빠져나간 태국은 이러한 산업 기반을 전부 잃었을 뿐만 아니라 뒤통수를 치는 비인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까지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을 비롯한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태국의 장학금과 의료 지원,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태국은 더 이상 사회적 선의에 기반한 투자를 받을 가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와 LG만 해도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러한 태국에 대한 투자를 끊어버림으로써 태국은 더 이상의 국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태국은 경제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되었어요. 한때 경제에 크게 기여했던 제조업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면서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이탈로 GDP가 20% 감소했으며 해외 직접 투자는 50% 급감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계획된 프로젝트를 취소했어요. 현재 태국의 6개월 후 예상 실업률은 70%로 이건 웬만한 개발도상국 수준을 한참이나 능가한 수치인데요. 한때 삼성 공장에 대한 불법 파업을 일삼으며 대담한 모습을 보였던 태국인 노동조합은 이제 눈물과 고통의 신음만이 가득한 채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고 태국인들은 배은망덕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 태국 국민들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들은 태국은 이제 망했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한국으로의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의 수는 300%로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고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한국 입국 태국인들 중 대다수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체류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약물 등의 불법 일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약물과 업소, 그리고 각종 경범죄 및 사기 행위를 일삼으며 한국의 신뢰도를 악화시키고 있는 중인데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태국인들의 숫자가 3배로 늘어났고 그 수는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이러한 태국인들의 악행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러한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전부 잡아낼 인프라를 개발해둔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AI를 활용한 엄격한 비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초과 체류를 모니터링하는 인프라를 구현했고,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러한 시스템은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AI 얼굴 인식 CCTV와 결합하여 거의 99%의 불법 체류자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결국 태국인들은 그렇게 가난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와서도 최후는 추방이나 감옥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샅샅이 취재했고, 현재 영국에서도 이러한 배은망덕한 태국의 최후에 열광하며 한국에 대한 열렬한 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이러한 상황에 기자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고, 결과적으로는 태국을 떠난 한국만 엄청난 이익을 보는 상황에 그저 한국이 끝까지 잘해내기만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